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11월 20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주 브리핑에서 제 불찰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가랭 공항을 통해 들어오신 것을 한림공항으로 잘못 전해드렸던 것을 정정합니다. 한림공항이 아니고 스카르노 하타 공항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전주 녹화에서 약간 좀 녹화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그것도 사과드립니다. 요즘 인도네시아 날씨는요, 매일 비만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카르타 같은 도시는 홍수 대책을 세우고 보고르 같은 데서는 홍수 및 산사태까지 대비하는 경계령을 발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서는 그냥 행정적 조치에 불과할 뿐만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카르타의 무하마디아 제7중학교 같은 데는 큰 나무가 쓰러지는가 하면 두부의 원조 마을로 알려지고 있는 수메당이라는 곳에는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흘러들어온 흙탕물이 2m 이상이나 잠겼고, 반둥 도시 고속도로 남쪽이죠, 소레앙이라는 지역을 가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물에 잠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행정 따로 실제 따로 논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가급적 산길이라든지 바다 여행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방문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날 이른 아침인데요. 제가 늘 하던 대로 KBS 라디오하고 방송을 하지 않고 TBS의 김호준의 뉴스공장과 아침교통방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문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엑스 인도네시아 교민들이 참 반갑다는 소식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민 간담회와 비즈니스 포럼을 마치고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가진 조코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까지 잘 마무리를 하고 베트남으로 이동했습니다. 콤파스 신문은 일면 톱으로 두 정상이 가하루 나무 기념식수 장면을 소개하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협력 사업을 분야별로 간추려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건설 협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크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방 정책인지는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에 맞춰서 김현미 건설부 장관이 바수키 뿌루 장관에게 지금 48%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반텐주 까리안댐 건설 이후에 수도관 건설 사업과 고속도로 및 스마트 시스템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까리안댐 공사는 오는 2019년경에 끝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그 물을 땅그랑과 자카르타로 보내는 수도관 공사를 발주하게 될 것이고요.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은 이미 헝가리가 제안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두서없이 좀 난해하게 전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1일자 논설을 통해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대만의 짜이잉엔 총통처럼 신남방 정책, 즉
뉴 사우스 바운드 폴리시를 들고 나온 이상 인도네시아는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해서 국민 일자리를 좀 더 증대시키고 획기적으로 국민 소득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그 때가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한국이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사이에서 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로 외교정책 방향을 틀려고 하는 이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나 대만이 주변 강대국가의 사정 때문에 일단 인도네시아에 뭔가 퍼주겠다고 하는 정책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신남방 정책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장기적 경제 협력 관계를 좀 더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해석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창립 50주년을 맞고 있는 아세안은 과연 누구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기자의 의견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아세안 지지 선언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콤파스 기자는 싱가포르 아세안 관계자의 아세안 사유화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사유화 시도에 대한 예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라오스 회의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아세안이라고 하는 연합체의 외교력을 정치적으로 아주 잘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세안 관계자들은 1년에 1000번 이상이나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지만은 기껏해야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싱가포르라든지 태국을 나갈 때에 비자를 받지 않는 그런 무비자 정책, 그런 성과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아세안 무역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외신입니다. 화요일 아침 신문인데요. 이라크와 이란 국경지대에서 강진이 발생해서 400명 이상이 죽었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수라장입니다. 한동안 한반도 전쟁 위기설에 이어서 사우디 주변 국가들의 카타르 소외 전략 소식이 많이 외신을 장식했는데 이제는 사우디 왕자의 난을 거쳐서 중동 전쟁설까지 외신으로 전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IS의 거점 도시를 거의 격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사우디 수니파 벨트와 초승달 시오파 벨트로 나눠서 전쟁할 태세를 갖춰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동 위기설을 잘 살펴보면요, 결국 사우디를 지지하는 미국과 이란을 지지하는 러시아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를 잇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전략과 이란과 러시아, 북한까지 이어지는 또 하나의 반이스라엘 전략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오신에 보면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북한군 병사 1명이 귀순했다는 서울발 외신이 인도네시아 신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북한군 GOP 노크 귀순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도 홍진호인가 하는 보고잡이 어선이 북한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정부는 좀처럼 시원한 사건 전후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황당한 사건들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루빨리 정부가 국민들 앞에 이 사건의 전후를 밝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인도네시아 정치권 뉴스입니다. 요즘 인도네시아 정치권의 최대 이슈라고 하면은 역시 KPK의 이KTP 뇌물 사건 구속 수사를 열심히 막아내고 있는 세티어 노반토 국회의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회에 갔던 누르만티어 합참의장의 조기 정년 압박 수위도 큰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갔던 누르만티어 합참의장의 정년은 내년 3월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합참의장의 임기가 아직 4개월이나 남아있긴 한데 내년 1월 첫 주에는 교체를 하자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가토 누르만티오라고 하는 합참의장은 일단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로 정치권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여야 정치인 모두가 그가 정치적으로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이유는 2019년 차기 대선에 그가 나서게 될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제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석유하고 천연가스 생산이 54%나 급감하는 문제 때문에 재정 적자에 시달려 왔는데 동부 칼리만탄 숭아이 마하감 하류에 있는 블록 마하감 유전에서 석유와 가스가 많이 생산되기 시작해서 적어도 2018년 내년부터는 약 20% 정도는 낮추게 될 것으로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하루에 95만 배럴 정도를 생산해야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공사 퍼르타미나죠. 그들이 자체 석유 시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80만 배럴까지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 조사기관이 관광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면을 조사해 봤더니 대다수 관광지에서 어린애들이 성매매 관광에 동원되고 있다는 그런 것이 성행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청소년 성매매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술집, 가라오케나 카페, 클럽, 스파 혹은 호텔 등에서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즘은 아파트라든지 쇼핑몰까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나 트위터, 페이스북, BBM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도 아주 판을 크게 치고 있다고 합니다. 칼리만탄에 가보면은 꼬피 빵꾸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발리 까랑아승 같은 데는 애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또 보거르 찌사루아나 쿰짝 같은 데 가보면은 아예 단체 섹스 관광을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산림지 즉 후단을 농지라든지 팜농장 혹은 광산 등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던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코위 정부 들어서 산림부와 환경부를 하나로 묶어서 산림환경부가 출범을 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림개발보다는 산림보존과 환경에 더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펴기 시작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남부 가리만탄부터 산림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전 이런 정책을 처음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팜농장 개발이나 광산 개발 사업이 크게 위축되거나 산림환경부의 더 큰 로비 자금이 소요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다음은 고액의 비즈니스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승객을 오토바이로 실어 나르는 일종의 오토바이 택시 고잭 시스템이 이제는 약방에서 약을 받아다가 집까지 전달해주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병원을 가보면요, 언제나 소속 약국 앞에 기다리는 손님이 아주 길게 늘어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오래 기다려야만 약을 살 수 있죠.
서비스가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롱큐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고객이 손님 대신에 약이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약을 집까지 배달해 준다고 하는 그런 뉴 시스템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부터인데요, 코린도 자동차 공장으로 나가는 찌꾸빠 톨에서 메락 한국까지 가는 고속도로 요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지금 38,000루피아를 내고 있는데요, 41,000루피아로 오른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차종도 같은 비율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떠망 인터체인지에서 땅그랑 바랏 찌꾸빠 구간은 아무 변동 없이 그대로 지금 요금 체계대로 유지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인동포 소식입니다. 저는 직접 참가하지는 못했는데요, 4.16 자카르타 촛불 행동의 창립 총회가 지난 11일 자카르타 주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고 하는 동포 뉴스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립 선언문을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 그런 단체를 창립하는 목적이 뭔지 언급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한 단체를 창립하는 경우는 이번에 처음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데 보니까 2016년부터 1년 동안 촛불 행동이 타국에서 힘들었던 동포들의 사회 문제 행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회단체로서 다양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런 사회단체가 자카르타에 있었다는 말이 되는데 왜 이제 와서 또다시 창립총회를 갖겠다는 것인지 저는 혼동이 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바야흐로 두리안의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콤파스 신문도 중부자와 스마랑에서 나는 두리안 사진을 싣고 두리안의 향기를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국 원산의 먼똥이라고 하는 두리안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나 계절에 관계없이 두리안이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아주 다르던 그 독특한 두리안의 특이한 맛은 이제 허물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국 대도시를 가보게 되면요, 여전히 좋은 품질의 두리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게 문제인 것이죠. 가격이 어쨌든 우리는 본격적인 두리안철을 맞고 있습니다. 계절이 다 가기 전에 한 번쯤은 자카르타에서 가까운 세랑이라든지 랑카스 비퉁으로 나가셔서 과일의 여왕 두리안을 만나보실 것을 권하면서 금주 주간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